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벤처기업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요.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야후 같은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도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선될 수는 있을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최대 이슈죠. 정년 연장. 이것과 더불어서 임금 피크제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원래 오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못 열렸고요. 정부는 마치 예상했던 듯이 어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조의 반대가 있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은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대체 뭘까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지순 고려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교양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통짐이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헤이오스 김치 톡톡.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증시 유한타증권 선명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종합주가지수는 2110.89 플러스 3.3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709.01 플러스 9.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코스피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점점 밀려 내려오면서 오후 들어서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기관이 한 800억이 넘는 코스닥 시장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끈 모습이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런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기보다 참 시장이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종목만 빠지고 맞아요. 내가 파는 종목만 올라가고 예. 네, 그게 딱 맞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예. 네, 주도주들이 뭐 기존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뭐 패턴을 완전히 바꾼 건 아니라서 계속 급등하다가 한 3일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한 3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못 견디고 매도하시면 다시 올라가고요. 뭐 이런 흐름이 좀 예. 나타나고 있고 내가 사기만 하면 빠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래소가 다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들 네.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것만 계속 빠져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세이지 않나 싶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이슈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S가 이제 두 번째 후발주자로 이제 나서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 현대차 쪽에서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또 급등을 했고 SK그룹은 SKCNC하고 SKC가 또 급등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또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죠. 네. 전반적으로 좀 유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관련 경기 민감지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 특히 오늘 뭐 현대차라든지 정유주들, 뭐 화학주들 일부, 뭐 조선주들도 좀 많이 안 좋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반면에 그 틈새에서는 또 하이닉스가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 상당히 좀 호황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워낙 좋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좀 커버를 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IT 부품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삼성전기도 좀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좀 많이 아쉬운 하루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잘 나갔던 화장품 이런 주는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유아 관련주들, 예. 화장품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의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더 강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상승을 좀 유지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어차피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계속 연동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리면서 오늘도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탄력도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라서 좀 더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오늘 좀 중국과 홍콩 시장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뭐 5월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6월 장세를 예측해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짧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6월 장세도 상당히 변동성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6월에 중순에 뭐 옵션 만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6월 9일에 중국의 조 MSCI 편입 예.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스 관련 이슈도 있겠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6월 장세는 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종목을 더 슬림화하고 실적에 더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단히 매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날씨도 뜨겁고 다 뜨겁지만 네. 데이터 요금제 관심이 뜨거워요. 관심 뜨겁습니다. 예. 네. 정말 좋아요? 그 이동통신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지가 한 3주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가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갈아타셨어요? 저는 안 갈아탔어요. 아, 역시. 기존에는 네. 이게 한 5만 원, 6만 원대 요금제를 써야 이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그렇죠. 있었는데 이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뭐 가장 싼 3만 원 요금제를 선택해도 하여튼 음성 통화는 대부분 무제한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좀 어필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데이터 요금제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음성 통화 부분은 분명히 더 싸진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딱히 좋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예. 가장 싼 3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다. 그러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양이 300메가바이트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기가가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썼다. 그러면 데이터 요금만 별도로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렇죠. 추가로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통사들이 이렇게 요금제를 바꾼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갈수록 음성 통화는 안 하고 이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이 음성통화 쪽 수익 비중이 한 80%에 달았는데 네. 지금은 30% 정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진짜로. 데이터 비중은 예. 반대로 한 7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이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짜장면 값은 안 내리고 단무지만 공짜로 주는 셈이다. 뭐 이렇게 이것도 야심에 찬 비유군요. 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 데이터 요금제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한 요금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음성 통화가 내가 특히 많다. 이런 분들에게 좀 특화된 요금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신사 요금 체계는 제가 그런 거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매뉴얼도 열심히 보고 표도 열심히 보는 편인데 네.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렵죠. 뭐가 유리한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네. 요금 청구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가입한 이동통신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면 평소에 자신이 한 달에 통화는 얼마나 하는지 또 데이터는 월별로 얼마나 쓰는지 이런 네. 사용 패턴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스마트 초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검색창에 이 스마트 초이스 쓰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라는 사단법인에서 뭐 대국민 서비스 하겠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평소
그 많이 쓰는 음성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이런 수치들을 써넣으면 통신사별로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안 알려져 있었다고요? 예. 저도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쓰는 건 너무 좀 비싼 걸로 쓰고 있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 미래창조과학부 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곳이니까요. 나는 뭐 하여튼 요금제는 복잡하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저는 대리점 맘대로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네, 네.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땅값이 가장 비싼 곳 하면 명동의 한복판에 있던 그 원래 커피 전문점 자리였죠. 맞아요. 예. 지금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맨날 제일 비싼 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명동 8길에 있는 곳이잖아요. 벌써 12년째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비싼 땅이라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한 8,070만 원 정도니까 와. 평당으로 하면 한 2억 6천만 원이 넘는 네. 참 엄청난 땅인데요. 여기 그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이 다 몇 평인데요? 몇 평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2009년부터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5층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임대료로 네. 한 30억 원 내고 있는 건데 네. 이래서 수익이 과연 남을까 싶겠지만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매장에서 월 평균 매출액이 한 12억 원이라고 해요. 중국인 관광객. 그렇죠. 그러니까 예. 2억 5천만 원 내고 12억 원어치 파는 거니까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네. 중국 관광객들이 이 땅 밟으면 재수 좋다 이런 입소문이 나서 네. 이 매장에서 기념 촬영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별걸 다. 그래서 예. 이게 참 이런 노른자의 땅 주인이 누굴까 싶은데 물론 네.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만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건물 주인이 IMF 때 이 IMF 외환위기 때 경매로 네. 이 건물이 나왔는데 한 30억 원대에 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0억 원에 지금 사서 매년 임대료로 30억 원씩 챙기고 있으니까 대단한 성공사례군요. 부동산 투자치고는 참 대단한 거죠. 네. 사위한테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또 그 독도의 땅값도 작년보다 좀 올란 것도 좀 얼마나요?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독도의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제곱미터당 평균 한 2만 3천 원 정도인데 독도 관광 수요가 좀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투자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국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6% 올랐습니다. 4.6%. 네. 독도의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린다는 생각을 잘 못 해봤네요. 그러게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인천시가 공공주택 임대 의무 건설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좀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왜 정부가 집 지어서 서민들에게 좀 싼 값에 집을 임대해주는 그런 뭐 그렇죠. 주택 정책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게 마땅히 지을 땅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예. 수도권에서는 뭐 정부가 땅을 사서 지으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오래된 건물을 뭐 재건축해주거나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좀 늘려주면서 이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놓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17% 이상은 무조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그렇죠. 한다. 이렇게 예.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 3월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 숫자를 전반적으로 낮췄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후에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시가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0%로 바꿨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은 가능성이 그만큼 확 줄어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예. 앞으로 재개발할 때는 임대주택 한 채도 안 져도 된다 이런 그렇죠. 뜻이니까 예. 인천시가 지금 서민을 위한 공공주거정책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한 5%대 수준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런 건 항상 낮아요. 예. 네. 그래서 전세값 때문에 참 요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공공임대주택 더 지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인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명은 안 하던가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주는 것밖엔 방법이 네. 없다라는 거군요. 네. 물론 뭐 부동산 네. 시장에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확실히.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임대를 하는 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거에 불을 당길 수 있는 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네. 예, 항상 저는 회의적이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창업 노하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노하우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창업에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서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성공을 한 사례들은 어떤 건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한 분당 4장씩의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느낀 점, 의견들을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강동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는 데는 고덕동이요. 아파트는 요즘 비싸니까 빌라가 조금 저렴해서 빌라를 찾고 있지요. 전세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2억에서 2억 5천이요? 전세 물건이 있긴 해요. 없더라고요. 대중에 한두 개 있는데 평수가 작거나 가격보다 좀 비싸거나 이렇더라고요. 정 없으면 반전세도 생각을 하지요. 공인중개사분하고 전세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전세 매물 어느 정도 있나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그다음에 아파트 불문하고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 매물은 현재 지금 원룸 정도는 좀 있지만 투룸, 쓰리룸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전세하고 똑같이 없는 편입니다. 이쪽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26평 아파트가 2억 4천이었는데 한 20% 넘게 올라서 3억 2천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이 이렇게 귀한 이유는 뭘까요? 재건축 위주가 많아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집값이 따라잡지 못하니까 계속 전세로 살 수밖에 없고, 대부분 어느 정도 인상해주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전세 가격에다가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를 얻으러 오셨던 분들이 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현상인 거예요? 서울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이주가 있는 강남이나 현재 강동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강동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소 현장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양곡입니다. 배출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밥.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네, 내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직장인들에게는 이것이 꿈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퇴직하고 나서 마땅히 할 게 없으면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창업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창업 노하우 시간이고요. 서정헌 SP-R&E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요즘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요. 네. 청년들이 창업 쪽으로 시야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청년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아야 될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 대학생 계층을 약간 한 2-3살 정도 위,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네.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만 20세부터 만 3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구분하는 걸로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는 한 40이라도 청년일 수는 있는 거군요. 엄밀하게 말하면 만 40세가 되면은 네. 청년에서는 졸업을 하고요. 예. 장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나이로 40세. 예. 예. 그래서 지원 제도도 청년 네. 지원 제도와 장년 지원 제도로 나뉘는 경계점이 만 40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청년 창업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게 원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체제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만으로는 성장을 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들도 비교해 볼 때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이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기업과 보완 관계를 이루어야만 네. 완성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어서부터 청년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벤처기업 같이 특히 청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창업들이 새로운 경제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테마로서의 청년 창업은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강론에 들어가 보면은 대학생들은 사실 학업을 하면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병행하기가 힘든 부분, 즉 학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네.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역 의무도 있고요. 그렇죠. 또 외국에 비해서 투자나 인수합병 이런 M&A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활성화돼서 창업을 할 만큼 아직 인프라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 창업의 그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많이 늘고는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용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창조 경제라는 네. 그 얘기도 하면서부터 이 창조라는 게 사실은
청년층처럼 두뇌 회전이 잘 되는 시점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로서도 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가에서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수치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벤처나 스타트업은 청년이 아니면은 또 들어가기가 멋쩍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는 연령, 계층,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 직업이 더 이상 평생 직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니어 부분에서도 창업, 또 주부분의 경력 단절이나 이런 여성들도 뭐 창업 관심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참 오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청년 창업자 중에서 성공하는 유형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창업한다는데 장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해 경험도 적고요. 많이 적죠. 예. 자본도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인맥이나 이런 것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창업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뜯어보면 청년 시절의 아이디어나 사업 내용이 실제 현장 업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잘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는 이제 미래 가치, 뭐 이런 최근의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익숙한 것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사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본인이 못하는 부분은 빌려와야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멘토라든지 뭐 컨설팅 이런 제도들이 많은데 예. 청년들이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가 창업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예.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거쳐서 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석 같기도 한데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청년 창업을 직접 하신 분 저희가 연결해서 잠시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학생이신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서재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재호 대표님은 어떤 기업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두 가지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예전부터 나물 투데이라고 하는 데쳐서 나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하나는 또 정부 지원금 받아서 길가에서 비 올 때 물이 들어가는 빗물바지라고 해서 스테그레팅이라는 장치 안에서 예. 커버를 열지 않고 쓰레기를 빼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두 개는 그러면은 다른 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업자는 다르고요. 네. 근데 하나의 기업은 인비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예. 일상생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네. 불편함들을 없애고자 하는 아이템들을 잡아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물투데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사업은 한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예. 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온라인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지금 27이고요. 예. 경영의 의무를 다 하셨고? 네네. 지금은 대학교 이번 연도에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사업. 네. 이런 구상이 막 떠오르세요? 네. 그냥 그거는 내 팀원들이나 실제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불편한 것들을 싫어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매번 적어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다 보면 그런 걸 실제로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고 느껴서 보통 다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창업에는 자금 지원도 꽤 많이 있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처음에는 펀딩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바닥날 때 미처 다 개발이 되지 못했거나 영업을 잘 못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나물은 실제로 지원금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원래 제가 부모님이 그런 나물 사업 관련해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다 시작을 하셨군요. 예.
실제로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뭐 자금보다는 실제로 이게 시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가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거여서요. 그걸 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자금보다는 그런 루트는 뭐 정부 지원이 아니어도 뭐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그런 방법을 찾으면 많다고 보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창업들 하시나요? 청년 창업? 제 주변에는 좀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뭐 토크를 강연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플랫폼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셔서 청년 기업이 또 중년, 장년 기업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대학교 학생 서재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서정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대표님. 네, 이 청년 창업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꽤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했다가 현실로 옮겨서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회 경험도 이제 군대도 갔다 오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업을 물려받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요새는 학교에서 각종 강좌도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2, 3년 이상 쭉 탐색을 하고 또 창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템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이라는 게 성공하면 좋지만은 또 실패하게 되면은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또 좌절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라고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청년들이 그냥 인생에 한 번쯤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뛰어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 지원 제도를 이용한다면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상적으로 보이는 제도 말고도 우리가 제 표현에 의하면 정말 뿌리까지 다 캐서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면만 아는 정보다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한 10분 정도 만나서 소주 한잔 사드리고 인생의 일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그 업종에 대해서는 박사는 못해도 최소한 석사는 됐다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서정원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RNE 대표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이 많이 덥죠? 더운 지가 꽤 됐어요. 식상하죠?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 습도가 없어서. 맞아요. 또 약간 미국 느낌? 그렇죠. 그런 서부 느낌이 좀 나서. 근데 이제 그게 처음 그렇지. 지금은 이제 더운 건 똑같이 덥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습도가 막 높아지면서 저랑 이사님도 웃으면서 방송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막 싸우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또 사람들은 열심히 밖으로 나가죠. 네,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이 이제 한강인데요. 한강. 한강. 저는 사실 한강 개인적으로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한강관리소 소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언제적 꿈이었어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이 딱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이나 바다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강에 대해 느낌이 좋았고 사실 최근에도 사실 뭐 작년부터 이런 나들이 하는 것들 좀 인기였는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이 3월부터 벌써 나들이다, 산책이다, 캠핑이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언급량은 지금 뭐 3월, 4월, 5월 들어서면서 거의 200% 이상씩 계속 언급량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산책하고 캠핑이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뭐 이거는 작년부터 이제 불었던 인기였으니까 올해도 이어질 것 같아요. 캠핑이 그렇게 좋은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되게 귀찮은 일이긴 한데요. 사실 또 이게 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있다가 좀 나가면은 덜 싸우고 이러나요? 전체적으로 저는 싸운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빅데이터에 걸릴 것 같은데 야외 활동하기 좋은 장소로는 어디가 꼽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야외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데 그 야외에서도 어떤 또 이 분야인지를 나눠보면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하는 곳이 일단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근데 공원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원이라고 그냥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는 서울이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이 왜 서울인가 해서 이 부분만 보게 되니까 한강. 한강 때문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높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남산, 서울대공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한강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사실 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난지, 선유도, 여의도, 뚝섬, 반포, 잠실 요렇게가 아마 제일 사람들로부터 이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가는 장소이기도 해요. 저는 항상 이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있고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정규 분포상의 각 끝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나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나요? 전통적으로는 바다를 좋아한다라는 게 원래 많았었는데 이 데이터 최근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바다는 이제 특정 시즌 어떤 뭐 여름이나 겨울에 또 어떤 일부 그 시즌에서만 그러니까 여행하고 제일 관련이 높은 게 바다였고요. 이 강은 사실 1년 내내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어떤 특정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새 뭐 SNS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이제 강을 또 배경으로 하는 왜냐하면 이제 풍경이나 이 셀카라는 걸 확장해서 셀카봉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의 장소를 또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경치 또 이런 것들이 야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강에서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다까지 가기엔 이제 너무 머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강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 바다바람도 바람이 있긴 한데 바다바람은 약간 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낌이 강바람보다는 좀 덜한 게 이제 바다바람으로 느껴졌고, 그러니까 한강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바람이었어요. 바람. 저는 왜 영화 괴물이 떠오르지요? 그것도 한 인기 한몫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강에 와서 이제 또 먹는 거랑 같이 이제 연관을 시켜놓은 거죠. 즐기러 강바람을 즐기러 오는군요. 그래서 뭐 여름엔 바다 그리고 이제 강은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일상이 되는 곳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뭐 야경이 더 좋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낮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그러니까 낮에 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약간 그 비경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경이 더 높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질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한강에서는 그럼 뭘 해야지 좋은가요? 뭘 하든가요? 원래 한강은 어떤 축제나 행사의 어떤 한강의 느낌이었는데요. 그게 2012년까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축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나의 일상에 대한 어떤 한강과의 어떤 관련성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일상과 관련된 그러면은 연관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크닉, 나들이, 또 라이딩 요 세 단어가 나의 어떤 일상을 한강하고 같이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곳이 이제 한강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실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강 공원 많잖아요. 아까 그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좀 인기가 많은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으로만 한강으로 나눠보면 이제 여의도가 1위예요. 여의도가 이제 제일 언급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높았는데 여의도는 이제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이어서 그렇죠. 특히 벚꽃 축제 때문에 언급량이 이제 아주 많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라이딩,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곳이 요 세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공원 쪽도 언급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뚝섬이나 잠원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한강의 그 지역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언급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라이딩을 많이 하는 또 얘기하는 요일은 이제 일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 많이 좀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순이었고. 확실히 몰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 문화가 사실 꽤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는 피크로 이제 봤는데 올해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붐이 쫙 불었을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품은 빠지고 실수요자들만 남았군요.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한강 관리 뭐 사무소장 뭐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뭐 지금도 한강에 대한 느낌. 왜냐하면 네. 이 감성 분석만 해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강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이 80%가 넘어요. 이 최근 조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강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또 한강에 와서 좋게 느낌을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바람, 야경, 햇살, 풍경,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네. 요새는 어쨌든 추억을 남기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워낙 디지털로만 많이 지금 퍼져 있어서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지금 찾고 싶어하는 게 욕망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강에 와서 그런 것들에 나의 그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날씨가 아까도 습하지 않다고 했는데 요새 네. 이 저녁에 되게 춥대요 한강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아직까지. 요새 이 건조할 때는 해 떨어지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추우니 담요나 후드 같은 거 많이 챙겨가라고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담요나 후드는 밤에 강에 갈 때 필수품인 것 같고요. 네. 공원에 갈 때도 뭔가 좀 필요하고 가져가는 그 제품들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언급량으로만 보면 이제 자전거가 제일 언급이 많았고요. 역시. 네, 그리고 돗자리. 네. 돗자리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물론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예. 그리고 이제 먹을 것. 네. 근데 먹을 것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배달도 잘 되거든요. 치킨하고 그런 어떤 그 중국 음식 배달이 잘 돼서 일단은 제가 사실 이 재작년부터 한강을 거의 이제 날 풀리면 네. 매주 별일 없으면 가는 게 그때는 이제 애견시장 분석 때문에 갔었거든요. 애견시장이요? 왜냐하면 한강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좀 제가 가면서 느꼈던 거는 이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고급화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서 그냥 치킨에 맥주 거기서 이제 파는 음식 네. 위주로 이제 먹었는데 지금은 어떤 디저트를도 잘 가지고 와서 디저트. 예, 그러니까 예. 뭔가 디저트를 갖고 왔다는 건 제대로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즐기러 왔다는. 그렇죠. 그러면은 거죠. 이제 거기에 또 와인이랑 와인에 걸맞는 어떤 집에서 싸가져온 예. 음식들을 그러니까 김밥 같은 건 절대 안 보여요. 요새 한강 가면. 예, 김밥은 안 보이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나 거기서 팔더라도 약간 고급스러운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뜨는 키워드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오, 예,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특이하네요. 음악을 네. 이제 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게 많이 언급량이 높게 그리고 올해 특히 잘 보이는 게 드론. 맞아요. 이거 한강 가서 했다라는 분들. 네, 한강에서 지금 할 거면 지금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드론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도 많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예. 하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한강에서 드론 하다가 거기 뭐 야간 촬영 금지나 비행 금지 구역 네. 때문에 그 과징금 냈다라는 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 연날리기 하던 기억이 나는데 드론끼리도 막 얽히고 막 이럴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한강은 오빠랑 가나요? 누구랑 가나요? 예, 제가 하는 분석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이제 오빠랑 하는 일 중에 오빠랑 하나잖아요. 하잖아요. 한강은 제일 이제 오빠랑 가는 곳으로 높게 나왔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빠 다음은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피크닉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친구랑 간다, 언니랑 간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아지랑 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전히 그 지금도 가면 그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와서 이렇게 좀 뭐 떠들썩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그냥 산책을 나온 분들이 네. 조용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더 아직은 그러니까 많다는 뭐 거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예. 내가 키우는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얘한테 어떤 그 놀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어주고 또 거기 가면 다른 강아지들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예. 한번 애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강아지를 매개취한 여러 가지 또 네. 활동들이 매칭이 되죠? 있으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떠오르면서 좀 시끄러워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들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볼륨 조절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것 같고 그 요새 텐트 안에서 예. 이렇게 들으니까 보니까 밖으로 또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음악이.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정도 소음은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리 예전에도 뭐 이런 그거 들고 많이 다녔잖아요. 바닷가에. 예. 그런 문화가. 그러셨어요? TV로 봤어요. 그런 네. 문화가 이제 또 약간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봐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다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빅데이터 경제 지도로 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아직 찬반이 다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정부가 하루 앞서서 오늘 공청회에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오늘 공청회에 원래 참석할 예정이었던 연사 한 분 연결을 해서요, 공청회 분위기도 듣고 또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